그러면 좀 발표를 예, 예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 이상하다. 이거 잘못했나? 이 그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처음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라고요. 이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백악관 지금 현재 대변인입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백악관 대변인을 잘합니다. 잘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을 다 쫓아내고요. 그리고 발언권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게 관례가 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 백악관 대변인실의 주인은 나다. 니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 바꿔버리고요. 새로운 그 인터넷 미디어 업체를 막 들어오게 해가지고 친트럼프적인 발언권을 우선 주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AP통신이 항상 먼저 이제 그 뉴스 에이전시니까요. 먼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그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저 뒤에 가게 하고요. 질문 손을 들어도 뭐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28살, 이제 28, 7살인가 28살인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 is a new sheriff in town. 그러니까, 마을에 보안관이 새로 왔다. 그러니까, 니네 현실을 제대로 알아라. 새 보안관한테 다 맞춰라.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니네가 확실히 알아라.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낌이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기자들이 약간 좀 벙쪄 있는 느낌이랄까? 뭐 이제 떻게 하나 두고 보자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문영 교수가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말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하는 건 작년 9월부터 예측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9월 정도부터는 10월부터 확실하게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기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예상이 되는 위험, 이런 걸 회색 코뿔소로 하지 않습니까? 코뿔소가 막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리스크는 회색 코뿔소 같은 것이다. 현재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관세를 이제 대외 통상뿐만 아니라 대외 전략 전체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또 철학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그 며칠 전에 조셉 나이가 저 타계를 했는데 조셉 나이가 바로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리고 스마트 파워 이 얘기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하드 파워라면 가장 핵심적인 게 군사력과 경제력인데 이제 트럼프는 군사력 말고 경제력 가지고 하겠다. 이 군사력은 괜히 돈만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피를 흘리니까 이거 뭐 국내에서 인기도 없고요. 그래서 돈을 안 들고 오히려 경제력을 가지고 하면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경제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군산복합체와 방산업체들이 미국 방산업체들이 그럼 트럼프를 싫어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게 내가 다른 나라들 전부 다 팔비 틀어가지고 나 니네 무기 사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산업체들도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럼 뭐 문제가 없지. 뭐 미 국방성이 사주거나 미군이 사주거나 뭐 한국군이 사주거나 뭐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관세는 세 종류인데 기본 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고 품목별 관세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세는 무조건 그러니까 블랭킷 테리비라 해서 이제 보편 관세 10%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상호 관세는 이제 11%에서 50% 부과하고 중국만 이제 125%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호 관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전부 다 아주 고율 관세를 맞았습니다. 40% 이상의 그 관세 맞는 나라들은 전부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레소토가 50%로서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왜 50% 됐냐면은 대미 수출은 2억 4천만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2024년도 작년에. 근데 수입은 28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그 상호관세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50% 나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소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워낙 가난한 나라입니다.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내륙국인데요.
1인당 GDP가 한 1,100불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빈국인데 여기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좀 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수출했어요. 옷까지 좀, 뭐, 진, 뭐, 청바지 같은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2억 한 4천만 불을 수출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품목별 관세는 이제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관세인데, 이 품목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미국이 리쇼어링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략 산업입니다. 이건.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거는 확실하게 리쇼어링 하겠다. 이거는 어느 나라든 상관하지 않겠다. 무조건 다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것이고요. 얼마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의약품입니다. 예. 현재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관세가 부과됐고 자동차도 부과됐고 자동차 부품도 부과됐습니다. 그 반도체는 아직 아니고요. 예고만 해놨고 의약품을 이제 조만간 부과를 하겠다, 25% 부과하겠다라고 현재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들 전부 다 미국에 대해서 다 돈을 뜯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이 미국 평균 관세율인데 이 현재 미국 평균 관세율 수준이 1910년도 이후에 이래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10년도라면 뭐 지금부터 115년 전인데 1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이때만큼 현재 높아졌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 기본관세는 4월 5일 날 이미 부과를 했고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40%가 부과돼 있고요. 품목별 관세는 3월 12일 날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4월 3일 날 부과를 했고 완성차에 대해서요. 5월 3일 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워낙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현재는 2년 정도 유예를 뒀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미국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여유를 주고요. 현재 차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세금 혜택을 주고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이게 10%로 줄어들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2년 이내 모든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관세는 이제 혜택은 다 없어지고 품목별 관세 25% 그대로 부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2년 안으로 다 그 협력업체까지 다 들어와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워낙 이제 그 2만 개 이상의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뜯어갖고 니네 본국에서 다 뜯어갖고 다 가지고 들어와라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상호관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부과하겠다 그랬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중국에 대해서만 현재 부과하고 있고 125%를 다른 국가들에서는 90일간 유예됐습니까? 7월 8일까지 현재 유예를 해놓고 7월 9일 날 부과하겠다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요. 일기 때 90일간 유예가 되고 나면은 대개는 그러면 이건 일단 무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거의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은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90일 뒤에 진짜 관세가 부과됩니다. 항상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상호 관세표인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 로즈 가든에서 이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판을 들고 나와서 이걸 쭉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황토색이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상호관세율, reciprocal tariff라고 하는 그 상호관세율인데 보시게 되면 40%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보면은 베트남이 46%고요. 이 쭉 내려가다 보면 캄보디아가 49%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스리랑카가 44%. 이 오른쪽에 보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미얀마가 44%.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라오스가 48%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전부 다 48%뭐 40%대고 그리고 어, 좀 부유한 나라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뭐 10%, 칠레 10%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현재 관세가 책정이 돼 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은 57개국인데 그 EU가 한 개 국가로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83개국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 영국, 싱가포르, 호주, 콜롬비아,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은 대개 다 10%를 해줬습니다. 중남미는 이제 자기 앞마당이라서 기본과세 10%만 해놨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10%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산출 공식은 USTR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는가. 그래서 이거는 흔히 이제 그동안에 그 트레이드 이코노미스트들 전부 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USTR이 분명히 이제 비관세 장벽이나 또 국내 규제,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비과세 장벽을 관세 환산치로 바꿨을 것이다.
비관세 장벽, 규제를 갖다가 이 관세 환산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모든 사람 예상을 다 빗나갔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그 밑에 있는 그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분자가 x-m이니까 이게 그 상품 수지 적자를 얘기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상품 수지 적자, I국에 대한 수출과 I국으로부터의 그 수입. 그래서 이게 상품 수지 적자가 분자고요. 분모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입실론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세의 수입 가격 전가율을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이게 경제학 비슷한 느낌이 나려고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이게 전부 다 4하고 4분의 1로 이렇게 딱 그 정했습니다. 이게 4하고 4분의 1의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냥 했고요. 애드호하게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두 개 곱하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게 1입니다. 1이니까 이거는 전혀 미치지 않고 결국은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량, 미국이 그 나라로부터 수입량을 분모로 놓고 그냥 분자에는 그 나라 적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이거 말고 옆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나왔어요. 하니까 이 숫자가 쭉 나왔거든요. 이게 쭉 나온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50%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우스 코리아 50%잖아요. 이렇게 50%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높아요. 90%도 있고 64%도 있고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냥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반으로 뚝 자른 거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반 뚝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상호관세율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0%인 거는요. 미국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대미 수출이 1,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미 수입이 6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그러니까 여기서 1,200억이 600억이니까요. 밑에 분모가 이게 보면 1,200억이 되고, 이 분자가 600억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되니까, 100분율로 하니까 50%지 않습니까? 이게 50%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델타 타우가 50% 나오니까 그게 반을 뚝 잘라서 25%막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레소토 같은 경우가 그렇게 50%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가 나오거든요. 레소토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경제학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무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되게 이제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거.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보면 조폭이 어느 이제 가게에 들어와서 야 니네 그 장부 가지고 와봐. 니네 그 저 한 달 매출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한 달 매출 니네 한 5억쯤 되지. 근데 이제 장부를 이제 갖고 와서 보니까 장부에는 2, 3억밖에 없거든요. 그 보면 그래, 5억이네. 거의 5억이네. 그래, 그러니까 5억이니까 니네 그거에 뭐 5%인 2,500만 원을 매달 나한테 상납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한데요. 의도적인 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USTR에 또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거기다가 또 예시를 했어. 그 좀 걸어놨습니다. 그 불공정 무역, unfair trade가 뭐냐? 도대체 어떠한 식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벗겨먹고 있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사례를 unfair trade의 사례 10개를 했는데 그중 1번이 뭐냐면요. 1번이 뭐냐면은 성조기를 보니까 지금 아메리칸 플래그를 성조기를 중국이 현재 만들고 있더라. 중국이 만들어서 그걸 다 중국에서 또 수입을 해요. 지금 성조기. 미국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디 가나 저 성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성조기를 중국에서 만드냐? 성조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불공정 무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공정. 이게 뭐 누가 칼 들고 뭐 저기 중국에서 만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드죠.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좋고 품질이 좋은 성조기를 중국에서 잘 만들기 때문에 천도 좋고 책상도 선명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이걸 앞으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불공정한 트레이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USTR이 또 unfair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해서 또 unfair한 게 많다 하면서 10개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행히 unfair trade에서는 사례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10개 중에서. 근데 이제 unfair 디지털 트레이드에서는 이제 10개가 중에서 사례 세 번째 게 한국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해가지고 한국에는 구글 맵이 안 된다.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제 핸드폰에는 구글 맵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 맵하고 네이버 맵하고 두 개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구글 맵을 키우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맵을 키는데 이 구글 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 위치 정보를 구글한테 안 주고 있죠. 그 데이터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안보상 이유로 안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제 구글 맵, 애플 맵이 작동이 안 된다. 이 나라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디지털 트레이드 관해서 가장 이제 불만이 많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텍스, DST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많은 우리의 우방들,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튀르키예, 영국, 이 수많은 우리의 우방들이 우리를 벗겨먹고 있는데 DST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네, 부과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호관세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대미 무역 수출 적자를 줄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스티븐 마이런이 이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카운슬 오브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의장이죠. 그래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 또 대미 무역 수출 적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다른 나라들이 걱정할까 봐 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5가지로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첫 번째, 현재 전 세계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 어떤 공공재입니까? 세계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니네 나라 물건을 엄청나게 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번영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공공재 무임승차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첫 번째, 그냥 관세를 맞아라.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을 더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방비를 정액해서 미국 기업으로부터 무기를 더 구입해라. 그다음 네 번째는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지금 다 이제 2, 3, 4는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던 얘기죠. 5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니네가 공공재 무임승차하고 있으니까 그냥 미 재무성에다가 체크를 보내라 이겁니다. 그냥 비용을 그냥 돈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뭐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은 그냥 체크를 써서 그냥 그냥 돈을 줘라. 우리는 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보복관세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너희들끼리 뭐 단결해가지고 연합전력 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관이 새로 와가지고요. 마을을 쭉 돌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을 확실하게 바뀐 거를 확실하게 현실을 자각해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전 보안관이 무슨 약속을 했어도 누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그전 보안관 있을 때 우리 보안관실이 좀 그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고쳐줘가지고 그 돈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걸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약속은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FTA도 없는 겁니다. WTO도 없는 겁니다. WHO도 없는 것이고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배경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이 항상 옛날부터 쌍둥이 적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입니다. 뭐 옛날에 옛날에 뭐 언제 80년대 이럴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 나라들이 중국이 2,954억 달러, 멕시코 1,718억 달러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쪽 미국에서 잡은 통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660억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키타에서 잡은 거는 한 5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여튼 미국은 660억 달러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상 최대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왜 적자가 나타나느냐? 뭐 제조업이 공동화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미국이 나홀로 성장이고 나홀로 호황이지 않습니까? 나홀로 호황이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 늘었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고요. 서비스 무역은 미국이 현재 흑자입니다. 계속 흑자지만은 서비스 무역 흑자의 규모가요. 상품 무역 수지 적자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소득 수지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도 엄청난 경상 수지 적자를 현재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한국은 이게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수지가요. 최근에 와서 급증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227억 달러 정도로 흑자였는데 최근에 와서 556억 달러 이렇게 확 늘었죠. 그 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1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확 늘었습니다. 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느는 바람에 우리가 25% 맞은 겁니다. 상호관세를. 그러면 이렇게 왜 갑자기 확 늘었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물론 미국에 대해서 대미 수출 촉진하는 바람에 대미 수출이 이제 늘어났고요.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에 가장 그 큰 책임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덕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23년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수출, 최대 투자국이지 않습니까? 최대 투자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고 나니까 투자가, 왜 무역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품, 이 또 수출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 14.5%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2024년에는 18.7%까지 올라갔고,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래서 24년에 대중 수출이 한 19.6%가 그렇습니다. 19.6%, 5%이 정도인데, 대미가 18.7%까지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갔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회 수출 비중이 또 큽니다. 대미 우회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한 10% 정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 수출하고 말레이시아로 수출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의 30% 가까이 되는 수출이 그럼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을 다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한 25% 정도,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뭐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 제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굉장히 커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미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출 시장을 훨씬 더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 협상에서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 지난 4월 24일 날 2 플러스 2 협의를 했습니다. 재무장관과 통상장관 회담을 했는데 미국이 이 점 전략을 잘 쓴 게요. 이 G20 재무장관 회담 회의하고 IMF 월드뱅크 뭐 스프링 미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차 총회라 하면 이제 가을에 항상 하는 것이고 이제 봄에는 스프링 미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G20 재무장관 올해 G20일 남아공에서 합니다. 남아공에서 지난 2월 달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남아공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베센트 재무장관 안 갔습니다. G20 재무장관 그냥 안 갔어요. 안 가고 내가 뭐 남아공까지 갈 일이 있느냐 이래서 안 갔는데 이번에 그냥 재무장관 회담을 자기네 나라에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IMF 월드뱅크 스프링 미팅 있으니까 니네 다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최상목 씨도 가고 그다음 안덕건 씨 가고 이렇게 다 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공식 협상이고요. 근데 이게 미국은 이걸 협상이라 니고시에이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현재 컨설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보자면 컨설테이션이 맞죠. 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맞는데 미국은 이 컨설테이션을 말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왜? 컨설테이션은 좀 니고시에이션 돼야 좀 약간 강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틀을 이제 최상목 장관이 자랑스럽게 그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의 틀이 네 개로 이제 정해졌다. 첫 번째 관세 비관세 조치, 두 번째 경제 안보, 세 번째 투자 협력, 네 번째 통화 정책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틀로 다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이코노미스트들은 아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틀이 이제 세상에 어떤 트레이드 니고시에이션도 이제 협상의 틀이 이렇게는 안 정해지죠. 관세 비관세는 뭐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관세와 비관세는 대개 관세 협상은 비관세랑 같이 하죠. 비관세 장벽이랑 같이 협의를 하고 최근에 와서 경제 안보적 이슈, 예를 들어 공급망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또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안보 중에서 경제 안보의 크게 세 가지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 안보는 공급망 안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첨단 기술 보호, 육성과 보호,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이버 안보인데 되게 이제 공급망 관련된 것만 주로 이제 거기에 되게 통상협상에서 하고 있고요. 투자 협력 같은 경우는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것만 하지, 지금, 이번 한미 2 플러스 2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투자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알래스카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투자 협력은 아니다. 통화 정책이 들어가는 건 없죠. 이런 경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이 넣자고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요구사항 거의 다 모두 관철됐고요. 이제 틀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틀이 정해졌고 두 번째는 협상 시한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상목 장관이 줄라이 패키지라고 자랑스럽게 아주 얘기했는데 7월 8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까지인데 이때까지 협상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라고 해서 줄라이 패키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협상 시한 설정하면 안 되죠. 협상 시한이라는 걸 설정하면 안 되는데 협상 시한을 설정했는데
그 뒤에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 7월 초까지 기다리느냐, 5월 말까지 다 끝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다 끝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지난번에 베센트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측에서는 이거를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장관이 그동안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서 한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빨리 끝내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은 반응이 대단히 만족하고 한국 측이 준비를 아주 잘해왔다. 준비 잘해왔다는 얘기는 이 네 가지를 아예 다 협상 어젠더로 다 던졌다는 얘기죠. 의제 설정이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4월 말에도 양해각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잡고 있고요. 한국 측에서는 이제 실무 협의는 나중에 한다. 그리고 최종 합의는 신정부에서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위비 언급은 없었다. 그다음에 7월 타결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타당성, 한미 조선 협력, 통화 정책의 조율, 이게 이제 핵심적인 위험성이 있는 건데요. 이게 이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거는 논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디테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의 타당성도 이걸 갖다 만약에 사업에 들어갔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보증에 대해서 뭐 미국 연방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위험을 투자하는 기업이 다 지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제 이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요. 한미 조선 협력도 가능하면 우리는 국내로 갖고 와서 국내에 와서 거기서 이제 군함 수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냐하면 군함 만드는 게 노하우가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 트럼프는요 한미 조선 협력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 협력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미국에서 조선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배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수백 명이 가서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배 만드는 노하우를 다 미국에 전수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이 다시 부활되는 걸 보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을 현재 미국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강한 의심이 듭니다. 통화정책의 조율은 이제 환율 조작국을 위협을 하니까 결국은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여러 개의 어젠다가 다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이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졌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시한 설정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이게 시한이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이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다라고 계속 이제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버티면 되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 시한을 설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언제 시한 설정의 위험성을 우리가 아냐면 2008년도 왜 쇠고기 협상을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촛불 시위가 그것 때문에 됐었죠. 근데 그게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야 나도 고이즈미 같이 뭐죠? 뭐 텍사스 조지 W 부시의 텍사스 목장 가서 거기서 만나고 싶다. 백악관에서 안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야 그쪽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더니 미국 측에서 텍사스 농장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백악관이 싫으면은 데이비드에서 만나면 좀 더 친해 보이니까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언제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미국 측에서 알려준 날짜가 캠프 데이비드가 2008년 1년 내내 다 풀 부킹이고 되는 날짜가 4월 16, 7, 8밖에 안 돼요. 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그때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설정해준 날짜로 정해졌는데 이미 그때 한 달 전부터 쇠고기 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미국 측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가면 뭘 합니까? 미리 다 합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은 4월 18일 이전에 미국이랑 쇠고기 협상의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쫓기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그 세팅을 전부 다 미국이 다 한 겁니다. 그 한국은 그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4월 초에 계속 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계속 배째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초조해가지고 왜 빨리 합의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비행기 타기 전에 빨리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애걸복걸 하다가 결국 대통령이 비행기 타기 전에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4월 18일 날 합의를 발표했는데 4월 18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그 골프 카트를 같이 몰면서 조지 더블유 부시하고 그때 바로 골프 카트에 있는 그때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판까지 그냥 몰리다가 한국이 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30개월 이상까지 다 내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위험부위, SRM이라는 위험부위도 다 수입하는 걸로 다 그렇게 했죠. 이제 그러다 그걸 뒤엎은 것은 5월 달에 촛불로 해서 다 뒤엎은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6월 달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합의를 어떻게 봤냐면은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하고 30개월 이상은 잠정 보류한다. 30개월 이상 수입은 잠정 보류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잠정 보류가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습니다. 16년째 지금 30개월 이상은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과연 쇠고기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쇠고기까지 가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 쇠고기까지를 판을 열어놓고 나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호관세는 우리나라가 상호관세에 해당되는 품목 50%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품목관세가 50%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협상하는 건 상호관세 분야만 협상하죠. 왜냐하면 품목관세 부분은 나라하고 상관없이 25%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만 예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품목관세 적용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관세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타결돼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측은 마지막은 신정부에서 타결할 것이다. 신정부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터는 거지만 실제로 틀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신정부가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측은 그러니까 5월 달에 다 끝내자. 좀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또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하자 그러는데 이거 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응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의 방위비 계산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1조 5천억 정도 현재 방위비를 현재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7조 원 정도 든다고 해요. 7조 원. 이 중에서 우리가 한 1조 5천억을 갖다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현재 주장하는 게 13조에서 14조 원을 매년 달라라고 현재 우리한테 그 지난번에 공약 선거운동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은 우리로부터 돈을 엄청 뜯어먹고 있다. 그래서 방위비로 매년 13조에서 14조 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은 이게 뭐 저 협상하려고 나온 얘기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트럼프의 방위비 계산법은요,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지난 3년 우크라이나한테 돈 달러 그 광물 그 협약 맺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 우리가 3년 동안 니네 나라 그 지켜주느라 돈 엄청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쓴 거에 대해서 광물 자원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계산법은 앞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가 이게 13조, 14조 원이 뭐냐면요. 과거에 니네가 우리로부터 돈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고 말이야, 너희를. 그리고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한 거를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것도 역시나, 협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외 정책의 배경 철학은요, 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고립주의, 고립주의적 성향이라는데 이게 무슨 트럼프가 고립주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단 고립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monroe주의에 대한 약간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제임스 monroe라는 이 대통령은
투 텀으로, 두 개의 텀을, 임기 두 번 한, 8년을 한 대통령이고요. 1817년부터 1825년까지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1823년도에 몬로 독트린, 몬로주의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몬로주의는 뭐냐면은, 고립주의라고 흔히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메리카 고립주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미도 그렇고, 중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건 미국의 앞마당이니까, 니네 유럽 건드리지 마. 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미국의 세국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미국 혼자 고립해 있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중남미는 우리 앞마당이니까, 니네 건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1799년도부터 1815년도까지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나폴레옹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 여기 남미에 와 있는 이게 유럽인들 후손들을 보면은 자기 식민지 모국이 없어졌어요. 식민지 모국이.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35년간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미국한테 점령당해 버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이거 뭐, 왜냐면 자기네 식민지 종주국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해서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1815년에 나폴레옹이 지고 나서 다시 왕정복구가 되고 나니까, 다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나 중남미 국가들이 불안한 거예요.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식민지를 할까 봐 식민지 우리가 독립선언도 막 했는데 식민지로 다시 또 군대를 파견하고 할까 봐 또 실제로 군대도 파견했습니다. 일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간섭하지 마라. 유럽 제국들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여기는 내 나우발이야 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몰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파나마 문화도 내 거고 그린란드도 내 거고 캐나다는 우리가 복속시킬 대상이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신몬노주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몬노주의는 더 이상 미국의 세계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 왜? 돈이 많이 드니까. 해외 지역 분쟁은 최대한 무간섭인데 미국의 이해관계에 결부되는 것은 무조건 가서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간섭해서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국주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국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대외 정책의 배경 철학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맥킨리주의입니다. 맥킨리주의. 맥킨리즘입니다. 맥킨리즘. 맥키니 대통령은 1897년에서 1991년까지 집권한 대통령이고요. 한 번 4년을 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임기 한 다음에 한 7개월인가 만에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임기 때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이 딩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46.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게 엄청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당시에 미국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소득세든 개인 소득세든 이 관세를 가지고 정부 재정을 충당했던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세법 이게 굉장히 이게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많은 인상을 아주 임프레시브하다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하나의 모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이제를 도입한 거. 왜냐면 원래는 그 전에 19세기 말에 이제 미국이 뭐 이 얘기가 좀 긴데 미국 19세기 금융사에 보면 이제 근본이제와 은본이제가 막 섞여 있었습니다. 복본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걸 근본이제로 통일해 가지고 미국 동부의 자본가와 그 뱅커들의 이해에 충실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영토의 이제 확장인데 미국 스페인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면 푸에르토리코와 괌도 병합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를 독립을 시켰어요. 어디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이 독립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저 고종한테 가서 일본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을 거야. 독립해야지. 예,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 이제 왕이 아니라 제국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하와이는 이게 전쟁과 완전 상관없이 하와이도 또 병합을 해서 해외 영토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지금 현재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킨리는 거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 신이어서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이름 바꾸겠다고 얘기했죠. 두 가지 이름 바꾸. 그래서 처음에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데날리산이라고 돼 있는 지금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옛날에 우리 가 고상돈 그 대원이 내려오다가 아주 그 불행하게 거기서 조난당해서 숨진 그 산입니다. 그 산이 맥킨리 산인데요. 그 산을 데날리 산을 다시 맥킨리 산으로 다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꿨고 최근에 또 바로 엊그저께 또 트럼프가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아라비아만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란과 관련되는 걸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만이 이제 아라비아만으로 이렇게 현재 바뀌는 구글은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란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기축통화국의 저주라고 하는 걸 이제 미라는 이제 스티브 마이라는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자원의 저주와 비슷한 건데요. 기축통화국은 결국은 자기네 자국 화폐가 고평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고평가됩니다. 근데 자국 화폐가 고평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많이 되니까 결국은 제조업이 몰락하게 되고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축통화국의 저주라고 할 만한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 시장 보호하고 강력하게 보호무역 정책을 써야 된다. 제조업 부분을 위해서 관세 수입 향상을 통한 재정 수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미란 보고서에 나온 이러한 해법을 따라가면 이건 결국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트럼프주의 그 미란 보고서에도 보면요. 달러화를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달러화를 약세를 유도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서로 안 맞아요. 왜냐면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죠. 명목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마치 달러화의 강세와 달러화의 약세를 동시에 유도하는 이러한 방식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미란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달러와 강세를 용인합니다. 강세를 용인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협의하는 것처럼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유도하고 모든 미국의 이해관계를 다 관찰합니다. 망사용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망사용료도 뭐 안 내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약 가격도 선진국 약 가격 그대로 적용하고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국경 간 이동도 완전히 개방하고 뭐 이런 걸 다 이제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라락으로 다 불러가지고 플라자 합의 같이 그냥 명령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니네 화폐를 강세로 만들어. 그렇게 모든 중앙은행인데 협조해야 돼. 86년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이 방식으로 2단계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미란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향. 일단 뭐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현상 변경 세력,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현상 변경 세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현상 변경 세력이 한 나라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가 지금 현상 변경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뭐 이렇게 뭐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뭐 대항은 아니지만 서로 컨플릭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그룹핑이 되고 있고요. 러브 전쟁 언제 종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러브 전쟁에 대해서 종결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극동 러시아에 근데 굉장히 안보 불안이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대만과 동아시아 상황도 유동적이고요.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영토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략 지점의 안보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관한 탐욕이 증가하고 결국은 규칙 기반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종말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소멸되고 공세적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국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제 지금 이번에 상호관세 그걸 협상을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중국 이해동과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가치 외교 없어지고 시장의 탈리아 지금 이게 보면 요새 그 국제회의 나가 보면요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 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자. 그러니까 미국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미국 이외의 우리 모든 나라들끼리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미국 없는 세계를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유지 확대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없는 세계 또는 미국과 중국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논의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단합 촉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다른 나라들, 유럽, 일본, 한국, 오세아니아 등의 전략적 협력 강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통상 협상 관련해서는요. 미국에서의 수입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은 제품,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나 다른 나라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품은 그냥 상호관세 맞는 게 낫습니다. 상호관세 맞으면 수입업자가 알아서 뭐 그걸 전가를 하든가 이제 그렇게 고 수입업자가 그 가격에 국내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나면은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 사람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상호관세 맞는 게 낫고요. 한미 FTA가 저를 의도적으로 현재 무시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사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FTA는 상품협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어쨌든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한미 FTA 얘기를 계속 꺼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꺼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없는 세계를 상정을 해야 되니까 뭐 한중일 FTA 뭐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소극적이라서 뭐 유럽 글로벌 사우스와의 그 시장 확대 전략을 해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와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처음에 엄청 2월 달에 3월 달에 2월 달에 많이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USMCA의 그 기준을 충족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무관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그렇게 그 몰래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은 어,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둘러 달려가서 선물 보따리 풀어놓고 선처를 기다리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는 셈이네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렇게 했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좀 독특한 게요. 이 트럼프 쪽 사람들은요, 이런 겁니다. 이 청구서에 이제 청구서에 이제 돈이 이제 얼마를, 니네 나라는 얼마 내라, 이게 쭉 이제 이걸 대충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크게 큰 도움을 받았고, 정말 은인입니다. 이제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 시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한국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네? 야, 공 하나 더 붙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은덕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공 하나 더 붙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선전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가 2022년도에 우리가 뭐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잘했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얘기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우리 때 하지. 왜 바이든 때 했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왜 바이든 때 해가지고 있었으면 우리 때 하지. 어? 그러니까 공 하나 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돈을 내는 것과 물건을 받는 것이 이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돈을 내는 거와 물건 사는 것이 몇 초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트럼프 정부하고 그 협상할 때는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돈을 먼저 주면은, 돈을 일단 받으면은 그다음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니고시에이션의 아주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정부가 대미 협상 트럼프 정부하고 그 협상할 때도 굉장히 이게 유의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어렵다. 이제 굉장히 힘든 상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은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트럼프 관세 정책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가을까지는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고 있고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넘어설 것이냐, 안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하는 짓 보니까, 특히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첨단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지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계속되면은 미국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공학, 불기, 이거 뭐 계속될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뭐 고령화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대학 졸업자가 한 매년 12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엔지니어가 한 500에서 6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향권, 스피어스 오브 인플루언스, 이게 영향권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미국이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재등장의 의미는 이제 테크노 퓨저리즘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것이 마치 봉건 시대 같이 그렇게 갈 것이다. 아니면 이제 100년 전으로 돌아갈, 100년 전에 그 완전히 그 규칙도 없는 그런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은 테크노 피들리즘을 굉장히 그 지지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거의 기술의 종속이 되는 미국의 기술에 종속되는 국가다 사람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에너지 문제로부터 교훈은 화석연료는 계속 가는데 화석연료가 가긴 계속 가는데 이게 화석연료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화석연료 사용되는 것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가거나 약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분은 재생에너지로 다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등장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나 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은 줄어들고 이게 중국으로 다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협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아주 뭐 폭넓은 발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그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김영수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웅종 원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미 통상 협력 또 통상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특별하게 오늘 김웅종 원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대미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경제의 큰 틀 속에서 세계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틀 속에서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논의가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문제들도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사실 토론문으로 제시를 한 건 아니지만요.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게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유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 원장님, 요거를 조금 넓힐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예. 풀 스크린으로 하시는 분, 지금 풀 스크린인가요? 아, 전체 화면인가요, 지금? 예. 예. 예, 좋습니다. 어,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간략하게 세계 경제 구조가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저 대체적으로 보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10년을 전후해서 세계 경제 구조 변화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일종의 이제 세계화 시대가 정원이 되고 있다.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연평균 세계 교육 증가율이 6% 정도였는데 이제 1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 대비 GDP의 어떤 탄력성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과도 굉장히 많은 어, 효과가 그런 어떤 것이 배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와 동시에 세계 시장의 어떤 지역별 비중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아시아 시장이 2008년만 해도 전 세계 시장에서 한 32% 정도를 차지하다가 이게 45%로 늘어나고 아메리카는 23%에서 16%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39%에서 37%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FDI 흐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서비스 교육이 증가를 하면서 상품이 그전에는 한 80%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75.3% 정도로 줄어들고 서비스 교육이 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 교육의 주요한 또 흐름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나 플랫폼 시장의 어떤 거래가 굉장히 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해외 투자의 질적인 변화하고도 상당히 관련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 투자, 해외 직접 투자가 직접 질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투자액이 70억에서 9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게 그 후에는 400에서 60억 달러까지 늘어나고요. 그전에는 주로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의류나 전자조립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들이 주로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서비스업 쪽의 어떤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성격도 그전에는 원가 절감 목적이었던 것이 시장 접근이나 R&D나 공급의 어떤 공급 시장의 어떤 공급망의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고요. 지역은 이제 중국에서 뭐 미국이나 EU 현지 생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저 이전과 그 이후 시기의 어떤 세계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되는 것들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세계화가 역세계화로 가는 그 세계화 시대가 종언이 되면서 그 교역이 GDP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이제 거의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도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형상으로 가고 있고 공급망을 어, 어, 그 늘리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니어쇼링이나 프렌드쇼링 쪽으로 재편해 가면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어떤 수출이나 교역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서비스 교역 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현상,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부상하는 현상, 뭐 탈탄소나 기후 규범이 무역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세계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역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국 수출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 규모가 2018년도에 1622억 달러에서 2023년도에는 1248억 달러로 20%가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대중 무역 흑자도 30년 만에 180억 달러가 적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중국 수출 감소만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다른 한편으로 뭐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의 어떤 수입상 같은 그 전략 물자의 공급망의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고 탄소 규제 관련된 어떤 무역 규제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나 통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대미 통상 문제도 이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 시장의 어떤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일주일이 안 됐는데요. 대만의 환율이 굉장히 급락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만의 이제 화폐 가치가 급등을 했는데요. 원화도 마찬가지였죠. 1420원, 30원대 하던 것이 137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웅정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란 보고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2의 플라자 합의나 마르라고 합의 같은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5년 이상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높은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 소비 시장 역할을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수출 국가들이
평가절하된 통화 가치를 기반으로 수출을 늘리고 그것으로 얻은 무역 흑자를 미국의 부채나 주식 등에 주식의 어떤 자산 등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관세 전쟁을 필두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 1985년도 있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형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수출국가 같은 수출 국가들이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 달러가 약세로 바뀌고 한국 등은 고평가된 그 화폐 가치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늘고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왔던 그런 형태에서 저성장이 고착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통상 정책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한국과 대만은 내수 규모가 작아서 일본처럼 오랫동안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GDP나 인구 그 규모가 절반보다 더 작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내수 규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그거를 내수로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구조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규모도 교육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시장 자체가 더 축소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역 단위로 동맹 형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수출주도 성장 패러다임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내수 규모를 확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수 규모를 확대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내수 소비 구조를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소비 구조의 질을 높여야 할 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가가치의 어떤 생활 서비스 같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적 연계성이 높은 분야의 어떤 서비스 수요 또는 국내 수요를 늘리는데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제조업의 어떤 공급망을 국내로 끌어들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 분야의 내수 수요 확대도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서비스나 문화나 컨텐츠 쪽에 수요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내수 소비 구조 내수의 어떤 서비스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2024년도에 전 세계 GDP가 11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이 30조 정도고요. 중국이 한 20조고 3위인 독일은 5조가 채 안 되는 그런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이 크다라는 거고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5%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미국 시장이 줄어드는 만큼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외에는 사실은 찾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관리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된다.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다변화할 수 있을지, 다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에 대한 어떤 검토들이 좀 필요해야 할 거고요. 다변화를 해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오늘 뭐 김우중 원장님이 대미 통상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그 어떤 보충 설명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어떤 해외 투자도 이제는 좀 리쇼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정 원장님께 좀
뭐 아까 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세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결로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그냥 전문가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조금 큰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우리 어떤 무역 정책에 대한 큰 틀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그 속에서 대미 통상 협상 전략 같은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